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집의 가족 구성원은 평범한 집과는 달리 조금 특이한 편인데요. 어쩌다가 특이한 가족 구성이 되었는지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보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제 일 중엔 회계 업무 말고도 중요한 다른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노인정 살림을 사는 일이었어요. 일을 하며 남는 시간엔 아파트에 마련된 노인정에 가서 청소를 돕는다거나 최소한의 구비 물품들을 체크해야 하는 일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씨, 내가 아가씨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만나는 사람 없으면 내 아들 한번 만나볼래? 네? 아들 분이요?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남한테 주기엔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한번 만나나 봐. 한번 만나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다신 보지 않아도 되니까. 당시 남자친구가 없었던 저는 그냥 한번 만나나 보자 하는 마음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난 남편은 생각보다 괜찮았고 시모의 응원을 받으며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 시절의 남편은 배려심이 깊은 사람으로 보였고 생활력도 강해 보이더라고요. 무엇보다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모습에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시모였던 터라 시모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어요. 엄마,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나 본데 친딸은 나라고 나. 언니가 아니고 나라고요. 아유 정말 누가 친딸인 줄 모르겠다니까. 시누이가 이런 말을 할 정도니 말 다 한 거 아닐까요? 이렇듯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저 역시 시모를 잘 모시며 지냈어요. 시모와 제 사이가 좋다고 시누이가 질투한 것도 아니었어요. 시누이 역시 앞에선 그렇게 말했지만 뒤에선 저에게 엄마에게 잘해주어 고맙다고 늘 말해주는 다정한 시누이였으니까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에 시모와 전 더욱 자주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로 간의 정이 더 깊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뒀다며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사실 나 저번 주에 회사 그만뒀어. 뭐? 당신 오늘도 출근한다고 나갔었잖아.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 나가서 뭘 한 거야? 아니, 애초에 왜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런 큰 결정을 내린 거야? 그게 나 사실 사업하고 싶어. 언제까지 월급쟁이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언젠가는 우리 아기도 낳아야 할 거고 그때 되면 돈도 더 많이 들 건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얼른 시작해서 자리 잡고 싶어. 처음엔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상의 한마디도 없이 그만뒀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화가 난다고 화를 내봤자 복직이 되는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앞으로의 계획을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저로선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지만 이왕 저지른 일 되돌릴 수 없으니 이렇게 된 이상 마음이라도 편하게 시작하게 해주자 싶었어요. 대박이 나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좋은 경험을 얻는다고 생각하기로 한 것이었죠. 무슨 말인 줄 알겠어. 그런데 여보, 사업을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혹시나 아니다. 이미 그만뒀는데 어쩌겠어.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봐. 고마워. 미리 상의 못한 건 미안해. 나도 많이 고민하다가 이때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랑 신랑이 하면서 시간 쏟고 싶지 않았어. 다음부턴 꼭 상의할게. 정말 미안해. 알겠어. 다음부턴 꼭 그런 일은 상의해. 사실은 혹시나 망하면 어쩌려고 그래?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회사는 그만뒀고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에 굳이 그런 불길한 말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한편으론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었고요. 상의를 해줬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이왕 벌어진 일, 큰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괜한 잔소리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남편을 응원해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남편의 사업 준비는 시작되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제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야라 그저 전 일을 하며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일을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었죠. 잦은 출장과 잦은 술자리에 신혼을 즐길 새도 없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주말만은 꼭 저와 시간을 보내주던 남편의 노력에 단 한 번의 말다툼도 없이 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건 당연히 돈이었어요. 아무래도 남편의 벌이가 전혀 없이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제 벌이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훌쩍 넘어 생활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친정에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댁에도 말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는데 이런 사실을 다 알아챈 시모가 생활비를 붙여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방금 돈이 들어왔는데 웬 돈이에요? 그거 너희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조금 보냈어. 돈 들어가는 데는 한두 군데가 아닐 텐데 혼자 번 돈으로 감당하려고 하니 요즘 많이 힘들지? 한동안은 내가 조금씩 도움을 줄 테니 그걸로 조금만 더 버텨보거라. 언젠가는 이 힘든 순간도 다 지나가지 않겠어? 혹시나 부족하면 말하고. 사실 조금 힘들었는데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 같아선 괜찮다고 하며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상황이 힘들다 보니 그 말이 차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살림이 괜찮아질 때까진 감사한 마음으로 시모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비가 해결됐다 싶었더니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의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오픈을 앞두고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버린 것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라 준비한 돈도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일단 생각을 좀 해보자. 둘이 함께 머리 맞대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전 집을 처분해 새를 얻어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고 남편은 시모에게까지 고민을 털어놓은 것인지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아가, 이야기 다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니? 그게 뭐든 다 여의치 않네요. 이미 집 마련할 때 받은 대출이 있어서 집 담보대출을 해도 부족하고 그냥 집을 팔고 더 작은 데로 새 얻어서 가야 하나 싶기도 해요. 월세로 간단 말이니? 네, 아무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사업을 그만두라고 하기엔 지금까지의 시간이랑 돈이 아깝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해요.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일만 하고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요. 행여나 잘 안 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엔 할 수 있는 데까진 도와주고 싶어서요. 제 말을 들은 시모는 생각에 잠긴 듯 뜸을 들인다 싶으시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가, 내가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할 건데 네가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다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세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게 다른 집에 새들어 살 바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건 어떠냐? 아무래도 월세 내고 사는 돈이 아깝기도 하고 네 남편 계속 바빠질 텐데 너 혼자 그렇게 두는 것도 마음에 걸리기도 해. 네 생각은 어떠니? 많이 불편할 것 같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월세를 내는 것이 아깝기도 한 상황이었는데 먼저 나서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주시니 참 감사하면서도 죄송했어요. 시모의 말에 저는 재빠르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너무 좋아요.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들어가면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닐 텐데 괜찮으실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그리고 감사는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아들놈 사업한다고 집까지 팔 상황인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생각 같아선 돈으로 도와주고 싶다만 나도 지금은 다 묶여 있어서 그럴 여유는 없구나. 그리고 네가 불편할까봐 걱정인 게지. 난 너랑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좋은걸?
그러니까 내 걱정은 말고 너만 괜찮다면 함께 살자꾸나. 그리하여 저흰 집을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 역시 가지고 있던 자금 조금을 남편에게 주게 되었죠. 자금이 해결되고 나니 남편은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고 저는 시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욱 두터운 정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남편의 사업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니 그만큼 벌이도 좋아졌고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해졌죠. 그런 상황에서도 분가는 생각하지도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시모와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었어요. 평일엔 바쁜 남편을 대신해 시모와 데이트를 하기도 했고 주말엔 세 사람이 외식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분가는 생각지도 않고 지내게 되었고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어요.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6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사실이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그래서 요즘 계속 피곤해 보였나 보다. 그런데 혼자 병원에 다녀온 게야? 같이 가자고 했어야지. 왜 혼자 간 거야? 혹시나 아니라고 하면 어머님 너무 실망하실까 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갈 것 그랬나 봐요. 심장 소리 듣는데 남편보다 어머님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거 있죠? 어머, 심장 소리도 들었니? 다음엔 나도 꼭 데리고 가주렴. 아범은 알아? 네, 오는 길에 통화했어요. 오늘 일찍 들어온대요. 그래, 아주 축하할 일이야. 다시 한번 고생했어, 우리 며느리. 제 임신 소식에 저보다 더 기뻐하는 시모를 보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시집 하나는 잘 왔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더욱 단란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느 가정이나 조금씩의 문제는 다 있듯이 저희 가정에도 조금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는데요. 사업이 잘 풀려 여유로운 금전적인 생활과는 달리 남편은 계속 바빴고 그나마 주말엔 무조건 가족과 시간을 보내주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마저도 가정에 양보하지 않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남편은 주말조차도 일을 한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허다했으니까요. 전 그때까지도 남편이 허튼 짓을 한다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심지어 제가 임신까지 했으니 그런 쪽으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남편을 믿고 아기를 잘 지키는 일에 온 신경을 쏟고 있던 때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참 안일하다 싶기는 한데 그땐 전 미련스럽게도 남편은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시모는 외박이 잦아지는 남편이 신경 쓰였는지 어느 날은 남편을 불러앉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범,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외박이 잦아? 일이 그렇게 바쁜 게야? 그저 평범한 물음이었지만 시모의 눈빛과 목소리의 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든 다 꿰뚫고 있다는 눈빛과 꽤 화가 났지만 애써 담담하게 누르고 있는 목소리에 저마저도 압도될 것만 같더군요. 네, 어머니. 일이 안정되긴 했는데 유지하려니까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직원한테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제가 다 확인해야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요. 남편은 재빨리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때껏 가정의 소홀한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것으로 시모의 언짢음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잠은 집에 와서 자거라. 몸 상하는 것도 걱정이지만 네 아내 생각도 걱정이야.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사업한다는 이유로 가정에 너무 소홀하지 않니? 돈 잘 벌어다 주는 게 다가 아니다. 집에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야 할 것 아니니? 내가 혜정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랑 보내는 시간보다 시험이랑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죄송해요. 앞으로 집에 신경 더 쓸게요. 시모의 조용한 핀잔에 남편도 조금은 반성하는 듯 했지만 시모는 그런 남편을 한 번 더 밀어붙이더군요.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집사람한테나 미안하게 생각해.
네 일이 누구 덕에 잘 되는지 늘 생각하고 네 집사람한테 고마워하란 말이다. 이제 애도 태어날 건데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면 욕심 그만 부리고 일보단 가정에 좀 신경 쓰고. 네, 어머니. 여보, 미안해. 앞으로 내가 집에 신경 좀 더 쓸게. 저도 내심 섭섭했던 터라 시모의 이런 조언과 핀잔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한 차례 작은 폭풍이 지나고 난 후 남편은 다시 가정에 신경 쓰며 노력했어요. 외박을 하긴 했지만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자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출산을 앞둔 어느 날, 남편은 한동안 가지 않던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전 집에서 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지더니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시모와 전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되었고, 7시간의 산통을 맛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오기에 충분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하고 병실로 옮겨져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때까지도 남편은 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아직 안 왔어요? 응, 이 녀석 전화도 받지 않는구나. 내 이 녀석을 그냥 금방 온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는 게야. 오기만 해. 내가 이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어머님, 진정하세요. 오고 있는 중이겠죠. 운전 중이라 전화 못 받는 걸 거예요. 처음엔 전화를 받았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턴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었고, 시모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노발대발 난리가 날 직전이었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시모가 저렇게 화를 내니 같이 화를 낼 순 없는 노릇이었죠. 시모는 쉴 새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런 시모는 친정 부모님까지 나서 진정시키기 시작했어요. 사돈, 우리 사위 열심히 오는 중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전화하시고 조금 앉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서 계셨잖아요. 이러다 방금 출산한 저희 딸 옆에 사돈까지 누우실까봐 제가 걱정이 다 됩니다. 그래요, 사돈. 가까운 곳도 아니고 지방에서 일 보다가 오는 길이라고 하니 좀 더 걸리나 봅니다. 그러니 진정하시고 좀 앉으세요. 조금 쉬시다가 우리 손주 보러 가셔야지요. 이렇게 부모님까지 말리고 나서자 시모는 남편을 대신해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며 애써 화를 누르는 듯 했어요. 지금 보러 가셔도 될 거예요. 다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보시고 집에 가셔서 쉬세요. 전 혼자 있어도 돼요. 아니야. 내가 아범 올 때까지 곁에 있으마. 먼저 들어가 보세요. 제가 제 아들놈 올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아무래도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시모의 말에 친정 부모님은 내일 다시 오겠다고 하며 돌아가셨고, 시모는 그런 부모님을 배웅하고 오겠다며 병실을 나섰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금방 올 줄 알았기에 마음 편하신 대로 하라고 했던 것인데, 금방 오겠다고 하던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날을 넘긴 새벽녘에서야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던 남편을 본 시모는 그 자리에서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이 녀석! 금방 온다는 녀석이 이제서야 와? 네가 그러고도 남편인 게야. 다른 날도 아니고 네 마누라가 네 새끼 낳느라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 넌 뭐하다 이제야 온 게야? 전화는 왜 안 받고? 그딴 식으로 전화 다 무시할 거면 전화기는 왜 들고 다니는 게야? 시모의 호통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변명을 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전화 받고 급하게 오는 길에 졸음운전을 했어요. 그동안 피로가 쌓이긴 했는지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그 와중에 살짝 존 모양이더라고요. 전 그냥 눈만 감았다 떴는데 앞에 화물차가 서 있는 걸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쉼터에서 잠시 눈만 붙이고 출발한다는 게 이렇게 늦었어요. 죄송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참 너무 미안하다. 그간 남편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던 터라 시모와 저는 그런 남편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요. 물론 섭섭한 마음이야 있었지만
이렇게 무사히 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론 태어난 아들과 함께 더 큰 행복이 가득한 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확신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남편은 가정에 더욱 소홀해지더군요. 저에게도 더는 다정하게 대하지도 않았고요. 심지어 아들에게마저도 애정이 없는 남편을 보며 참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렇게 생각은 많아지고 남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던 어느 날, 일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도 아기가 있는 집은 다들 그렇듯 아들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웠고, 전 그런 아들을 달래며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아들이 우는 것을 보던 남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화를 내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시끄러워. 도저히 시끄러워서 집에선 쉴 수가 없어. 시끄럽다니. 당신 자식 우는 소리를 시끄럽다고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아기가 우는 게 당연하지. 매번 생글생글 웃기만 하면 그게 정상이야? 그거야말로 이상한 거라고. 우는 건 아기들이 하는 일종의 표현이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잖아. 모처럼 집에서 좀 쉬려고 해도 쟤 때문에 도무지 쉴 수가 없다고. 쟤? 우리 아들이 남이야? 쟤, 얘라고 하게? 당신 정말 왜 그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 거냐고. 나한테는 그렇다 쳐도 당신 아들한테까지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이유가 뭔데? 시끄러우니까 시끄럽다는 건데 뭐가 예민하다는 거야? 시끄러워. 차라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낫겠다.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언성을 높여가며 싸운 일 말이에요. 저는 화를 내는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는 소리가 시끄럽고 듣기 싫을 수는 있다고 하나 아기 우는 것은 당연하였고 남도 아닌 자기 자식인데 저렇게까지 쟤하며 화를 낼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남편은 기어코 짐까지 싸 회사에서 지낸다며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런 남편을 시모가 붙잡아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했지만 시모의 말도 무시한 채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승준이가 남의 새끼야? 어떻게 네 새끼한테 그딴 식으로 굴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네 마누라한테는 어떻고? 네가 이렇게까지 잘된 게 누구 덕인데? 제가 잘된 건 제가 죽을 만큼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의 덕도 아닌 다 제가 노력한 만큼 잘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만 좀 하세요. 저도 좀 쉬고 싶다고요. 평소 시모의 말이라면 끔뻑 죽던 남편이었는데 시모에게 고함을 치며 화를 내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모도 많이 놀란 듯 남편을 잡은 손을 힘없이 떨궈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 남편은 3일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었고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에게 남편의 회사로 가보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터라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함께 회사로 가게 되었죠.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니 남편이 자리에 없어 직원에게 물어보니 아마 회사 근처 고급 일식당에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식사 시간이 아닐 때라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저와 시모는 일단 식당으로 가게 되었죠. 혹시나 거래처 사람을 만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우려와 함께 말이죠. 하지만 이런 저의 우려와는 달리 룸에서 나오는 남편의 곁엔 젊은 여자가 자리하고 있더군요. 남편은 다른 여성과 어깨를 두르고 있었고 그 여성은 남편의 품에 기대며 치맛자락을 정리하면서 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상간녀의 정체였습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고 바빠질 시기에 제가 면접을 직접 봐서 뽑았던 30대도 되지 않은 격리 겸 비서였기 때문이었죠. 제 손으로 남편의 상간녀가 될 사람을 회사에 넣었다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죠. 오빠, 이제 회사 들어가야 하는 거야? 나 좀 피곤한데 그냥 쉬면 안 되나? 안 되긴 왜 안 돼. 피곤하면 쉬어야지.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집에서 좀 쉬고 있어. 급한 일만 마무리하고 갈 테니까. 정말?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별것이 다 고맙다. 이런 걸로 고마워하지 마. 앞으론 이 모든 게 당연해질 테니까 지금부터 적응하라고.
우리 오빠 최고야. 얼른 이혼하고 내 남자 됐으면 좋겠다. 언뜻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로 남편의 외도가 확실해지는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시모는 그대로 남편에게 다가가 아무 말도 없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많이 당황한 듯 아무 말도 못하고 맞은 볼만 어루만지고 있었고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상간녀가 시모를 밀치며 화를 내더군요. 할머니, 미쳤어요? 누군데 감히 우리 오빠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 할머니 미쳤나 봐. 오빠, 괜찮아? 상간녀의 행동에 시모는 바닥에 고꾸라져 버렸고 그 모습을 본 저는 그대로 상간녀에게 달려가 상간녀를 있는 힘껏 밀어버리고 시모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시모가 바닥에 고꾸라졌을 때는 미동도 없던 남편놈이 제가 상간녀를 밀어버리자 급하게 달려나가 상간녀를 구해주더군요.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고 환장하는 얼굴로 고함을 질렀어요. 너, 이 애미가 쓰러지는 건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네 어미 아니다. 그런 줄 알고 네 옆에 그 멍청한 년이나 챙기거라. 시모는 그대로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얼마 지나지 않자 남편도 상간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곤 시모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와중에도 저에겐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어머니, 저 이 여자랑 살고 싶습니다. 더는 집사람이랑 사는 것도 싫고 사랑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계속 살아서 뭐 하겠어요? 서로 상처만 될 뿐이지. 그러니까 저 이 사람이랑 살게 해주세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짓거리는 게야? 너 승준이 아빠다. 승준이 아직 돌도 안 지났어. 그런데 이혼을 하고 싶어? 다른 여자랑 살고 싶다고? 가만. 그러면 너 혹시 승준이 태어나던 날도 전현이랑 있다가 늦은 게야? 네, 맞아요. 제 핏줄이 태어나는 순간보다 이 여자랑 있는 순간이 더 소중하고 좋아서 같이 있다 보니 늦었어요. 사실은 가고 싶지도 않았다고요. 실수로 아차하는 순간에 가진 악이 무슨 애정이 있겠어요? 저요, 승준이 가지고 싶지도 않았다고요. 어머니는 어떨지 몰라도 저한텐 승준이는요, 제 이혼의 발목을 잡은 짐덩어리일 뿐이에요. 설마 했는데 그 설마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제 아들을 짐덩이라 하는 남편놈은 제가 출산을 하는 그 순간에도 상간녀와 함께 지방이 아닌 서울에 있었고 연락을 받고도 상간녀와 함께 더러운 시간을 보내느라 오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이미 남편은 저와 아들이 아닌 상간녀에게 온 마음이 떠난 후였던 것이었죠. 제 핏줄을 짐덩어리라고 칭하는 남편을 보며 시모는 분노에 담은 큰 웃음을 터뜨렸고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저와의 이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짐덩어리? 그게 네 진심인 거야? 정녕 네 아들을, 세상에서 하나뿐인 네 아들을 짐덩이라고 생각하는 거냐고 묻고 있어. 네, 어머니. 저한텐 하나뿐인 아들도 그저 짐덩이일 뿐이에요. 그만큼 이 여자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집사람이랑 승준이한테 정 그만 주시고 이 여자 좀 받아주세요. 남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고 시모 역시 남편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더군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던 상간녀는 감히 본인이 끼어도 되는 자리라 생각했는지 시모에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머님, 아까는 죄송했어요. 오빠 어머니인 줄 모르고 왜 이상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상간녀의 물음에 시모는 대답 대신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봤고 상간녀는 시모의 눈을 피하지도 않고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저 마냥 예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저 진짜 오빠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니 정말 잘 모시고 아기도 빨리 가져서 손주 빨리 안겨드릴게요. 저 가정교육도 잘 받아서 음식도 잘하고요. 내조도 저 여자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아, 참나.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는 년이 남의 남편이랑 이딴 짓을 저질러? 도대체 어떤 가정교육을 받으면 외도나 저지르면서 조강지쳐 쫓아낼 생각을 한다니 말이야? 어머님, 그 점은 저도 유감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님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 입 다물지 못해? 누가 네 어머님이야? 네가 여기서 말할 처지나 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야?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고 감히 말을 섞으려 들어? 시모의 호통에 상간녀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다물었고 시모는 거친 숨을 내쉬더니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아가, 아니 혜정아, 네 생각은 어떻니?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전 이혼하려고요. 서로 저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라고 하는데 이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승준이가 마음에 걸리기도 하지만 승준이를 짐덩어리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제 아들 아빠로 살게 하는 건 저 역시 소름 끼치게 싫어서요. 전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저딴 식으로 취급하는 남자와 더는 한 집에서 같은 공기를 쉰다는 것 자체가 구역질이 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혼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제 말에 시모는 다 맞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내 생각도 같다.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귀한 승준이와 네 곁에 계속 두는 거 나도 싫다. 두 사람 이혼하거라. 대신 넌 앞으로 승준이 2번 다시 보지 않겠다는 각서 쓰거라. 아들에게 손톱만큼도 애정이 없던 남편은 시모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게 웬 떡이냐는 표정으로 웃으며 각서를 쓰더군요. 자식 버리는 부모의 표정이 너무 티없이 밝아 참 어이가 없으면서도 허망하더군요. 저런 인간도 남편이라고, 아기 아빠라고 같이 살았으니 말이죠. 그렇게 전 비교적 빠르게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는 다 저에게 좋은 쪽으로 끝이 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것 역시 전 남편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었겠지만요. 여러모로 저에게 유리한 이혼이었는데 이혼을 하고 나니 저에겐 더 큰 재산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바꿔라. 이건 그놈 사업 시작할 때 집 팔아 투자한 돈이랑 내가 투자한 돈 넣은 통장이고 이건 내 재산 관리하는 분 명함이다. 알고 보니 시모는 저희가 집을 팔아 합가를 할 당시 저도 모르게 전 남편에게 각서를 쓰게 했다고 하더군요. 시모나 제가 원할 시엔 시모가 투자한 돈을 비롯해 집을 팔아 투자한 사업 자금을 다시 반환한다는 각서 말이죠. 아파트를 팔아 투자한 돈은 반환 시점의 시세에 맞춰 반환하되 시세가 투자할 시점보다 낮을 시엔 투자금만 반환한다는 내용도 넣었다고 하셨고요. 어떻게 되든 제가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신 것이었죠. 시모는 저의 이혼이 마무리될 때쯤 변호사까지 선임해 그 돈을 다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돈은 알겠는데 명함은 왜 주시는 거예요? 내 남은 재산 다 너한테 넘기려고 한다. 내가 하려고 하니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네가 나서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도 많다고 하니 네가 직접 만나서 정리 좀 해. 아무래도 늙은 나보다 젊은 네가 나서면 더 빨리 일 처리가 되지 않겠어? 통장에 찍힌 금액만 해도 놀라운데 시모의 재산까지 준다고 하니 멍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전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시모에게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인지 물어봤어요. 어머님,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하셨어요? 진작 다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였어. 투자금 회수는 그놈이 그딴 짓을 저질러서 다 뺏어온 거였지만 내 재산은 너하고 우리 딸한테 주려고 했었어. 그 시기를 앞당긴 것뿐이었지. 내가 늘 말했지. 너도 내 딸이라고. 내 딸이 돌도 안 된 아들을 혼자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이 정도도 부족하단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너무 가분한 금액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받은 위자료도 있고 재산 분할도 잘 받았던 터라 더는 시모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요. 전 아파트 처분한 돈 중에 제 몫만 나눠받아도 충분해요.
나머진 어머님 노후자금 하세요. 전 제 몫을 뺀 나머지는 받지 않겠다고 했고, 시모는 한사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노후 자금은 따로 마련해 놨어. 그러니까 그냥 다 바꿔라. 이혼하기 전에 다 넘겨주면 그놈이 또 이혼 안 한다고 난리 부릴까봐 지금에서야 준단다. 투자금 회수한 것도 내가 다시 돌려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던 눈치던데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이 사실을 다 알게 되면 분명 어머님 찾아가서 난리를 부릴 거예요. 난리를 부리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여자 때문에 조강지쳐도 아들도 다 버린 놈인데 그 큰돈 앞에선 어떻게 변해버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시모는 이런 제 우려는 걱정도 하지 말라는 듯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라. 집도 내놨어. 아예 찾아오지도 못하게 그놈 모르는 곳으로 이사할 거다. 그러니 너도 다신 찾아오지도 못하게 멀리 이사하거라. 그리고 그 돈은 꼭 받아. 내가 훗날 필요하면 말할 테니 그때 나 용돈이나 좀 주려무나.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그놈 몫이 될 건데 나는 그 꼴 못 본다. 알겠지? 그래도 어머님, 너무 많아요. 살아봐라. 이 돈이 많은지 내 재산이 많은지. 사람 앞일 모르는 거라고 언제 어디서 큰 돈이 필요할 줄 누가 알겠어. 그러니 살 날 많이 남은 넌 잔말 말고 받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잘 가지고 있다 훗날 필요하실 때 다시 돌려드리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어찌되었든 전 시모와 연을 끊지 않고 가깝게 지낼 계획이었거든요. 결국 전 돈을 비롯해 나머지 재산도 정리해 넘겨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모든 사실을 한 전 남편이 제가 잠시 친정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친정으로 와 울고불고 하며 매달리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나 많이 원망했지? 내가 미안해. 당신 같은 여자가 어디 있다고 내가 미쳤었어. 이제 와서 반성이란 걸 하는 거야? 내 마음에 대못이란 대못은 다 박아놓고선 이제 와서 뭐? 미안? 미쳤었다고? 대단하다, 대단해. 고작 그런 말로 내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으면 당신 마음이 풀리겠어? 당신 마음이 풀리기만 한다면 나 이깟 무릎 얼마든지 꿇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 전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이런 전 남편의 모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상상 속에서는 조금 통쾌하기도 했는데 막상 제 앞에서 전 남편 놈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는데 통쾌하기는커녕 미간이 절로 구겨질 만큼 역겹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제 심정을 알 리 없는 전 남편은 본인이 무릎까지 꿇고 빌면 제가 감동이라도 하며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희망찬 눈빛으로 저를 힐끔힐끔 보며 눈치를 살피더군요. 여보, 나 용서해 줄 거지?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정말 후회 많이 했어. 그래서 바로 그 여자랑 헤어졌고 말이야. 정말이야. 회사에서도 진작 내보냈어. 못 믿겠으면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고, 그래도 믿었지 않으면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물어봐도 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아, 그래? 정말 헤어졌단 말이야? 그것도 나랑 이혼하고 바로? 그럼 나 정말 당신하고 이혼하고 바로 헤어졌다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당장 전날만 해도 상간녀와 함께 시모에게 찾아가 정말 재산을 전처에게 준 것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한 것을 다 전해 들었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있잖아. 나 아직 어머님이랑 연락하고 지내. 어제도 통화했고 오늘도 통화했어. 제 말에 전 남편은 크게 당황한 듯 목까지 빨개진다 싶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어제 그년이랑 어머님 찾아가서 정말로 나한테 재산 다 넘긴 거 맞냐고 몇 번이고 묻고 간 거 아니까 나한테 와서 이딴 연기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여보, 다 거짓말은 아니었어.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후회 많이 했다는 건 진심이었어. 그렇겠지. 내가 그 많은 재산을 받았으니 후회는 했겠지. 다 네 몫이 되었어야 할 어머님 재산이 애먼 나한테 왔는데 누가 후회를 안 할 수가 있겠어? 나라고 해도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데. 네 맘 다 알겠고 잘 들었으니까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얼른 꺼져라. 난 경고했다. 전 남편은 제 경고가 우습게 들렸는지 미동도 없이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군요. 잘못했다, 너 없이 절대로 못 산다, 우리에겐 자식이 있지 않냐 등등 되지도 않는 말들을 짓거려대면서요. 경고도 했겠다. 더는 그런 전 남편의 꼴을 보기도 싫었던 저는 아들의 똥기저귀를 찾아와 전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에이, 이게 뭐야? 이거 똥이잖아. 너 미쳤어? 미친 건 너겠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되지도 않는 눈물바람이야. 다신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똥기저귀로 끝나진 않을 거니까.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계속 난동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을 부른다는 말까지 나오자 겁이 나긴 했는지 더는 난동을 피우지 않고 돌아가더군요. 그 후 들려오는 소식엔 큰 금액의 돈이 빠져나간 남편의 회사는 급격하게 기울어져 버렸고 가세가 기울자 상간녀는 전 남편이 마련해준 집을 처분해 소리 소문 없이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은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신우이에게 연락해 시모를 백방으로 찾으려 노력했지만 신우이 역시 전 남편을 차단해버렸다고 하더군요. 모든 태풍이 지나가고 지금의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시모와는 가깝게 살고 지내다 신우이가 먼 곳으로 시집을 가는 바람에 친정에서 가까운 곳으로 집을 얻어 시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 제가 시모에게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시모는 한사코 안 된다며 거부를 하셨었어요. 어머님, 이제 저랑 승준이랑 같이 살아요. 혼자 승준이 키우기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 도움이 절실하다고요. 그건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너랑 사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는 게야? 말이 안 될 건 뭐예요? 어머님 평소에 저 딸처럼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하신 말이었어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안 될 일이야. 너 나랑 같이 살면 새 출발은 꿈도 못 꾸게 될 거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 새 출발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새 출발을 하려면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승준이는 누가 봐주나요? 전 친정 부모님들 못 믿어요.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친정 부모님보단 어머님이 더 신뢰가 간다고요. 승준이도 어머님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시는 제 새 출발을 위해서라도 함께 살아주세요. 네? 제 말에 시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넌 어떻게 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야. 나는 널 볼 면목이 없는데 넌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냔 말이야. 나 때문에 네 인생이 망해버린 것 같아서 널 볼 때마다 내가 너무 미안한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같이 살 수밖에 없지 않니? 어머님, 제 인생 안 망했어요. 그저 이혼만 했을 뿐이에요. 그까짓 이혼이 뭐라고 제 인생을 감히 망치겠어요? 그리고요, 이혼은 했지만 엄마 같은 어머님도 제 곁에 계시게 됐고 무엇보다 우리 승준이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전.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살아주세요. 제가 정말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고맙다,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시모는 끝까지 우기고 드는 제 뜻을 결국 받아주셨고 결국 저희 집 가족 구성원은 시모와 저 그리고 아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가족 구성원이 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네요. 잘 먹고 잘 우는 것이 일이던 제 아들은 벌써 4살이 되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아들은 아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밝고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어요. 시모와 전 여전히 사이가 좋고 요즘엔 어머님이란 호칭 대신 엄마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을 만큼 더욱 가깝게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했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 선뜻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던 터라 짧은 고민 후 저의 뜻대로 하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관계를 인정해 주시는 것을 넘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아요. 이렇듯 저는 특별한 가정 속에서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특별한 인연으로 생긴 엄마와 함께 아들을 잘 키우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긴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며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사업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꽤 안정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더군요. 사람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하지 않나요? 오늘 제가 사연열차 애청자분을 찾아뵙게 된 건 다름 아닌 저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시절이 있었던 답답한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큰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니 다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서로를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그랬기에 저흰 주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적당한 예의만 지키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실수로 남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고 그 바람에 의도치 않던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격식 차린 차림이 아닌 운동복 차림으로 가진 두 번째 만남. 저 못지않게 남편 역시 편한 차림이었고 저흰 편한 차림만큼 가볍게 커피나 한잔하고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팅이란 자리에서 벗어나 편하게 만난 남편과의 시간은 생각보다 즐겁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지 헤어질 무렵 다음 만남을 기약하게 되었죠. 그렇게 만남을 이어오다 3년이 되던 어느 날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제 사이엔 어느새 7살 아들이 자라고 있었죠. 신혼 때는 저 역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하며 일을 병행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죠. 엄마, 나 어린이집 싫어. 가기 싫어. 도연아, 엄마도 도연이랑 헤어지는 거 싫어. 그런데 엄마도 해야 할 일이 있는걸? 엄마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도연이는 어린이집 가서 친구들하고 선생님이랑 조금만 놀고 있어. 엄마가 빨리 도연이 보러 갈게. 싫어. 도연이는 싫다고. 말이 터지기 시작하니 아들은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을 거부했고 전 결국 복직을 하고 3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제가 일을 그만두는 걸 반대한다거나 싫어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반기는 쪽이 가까웠죠. 아무래도 도연이 때문에 직장 생활을 더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 아침마다 전쟁도 그런 전쟁이 없어. 가기 싫다는 아들 떼어놓고 출근하는 내 맘도 편하지 않고. 퇴근도 늦으니까 도연이 데리러 가면 애 혼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 어린애를 아침 일찍 데려다주고 제일 늦게 데리고 오고. 다 애를 위해서 회사 다니는 건데 정말 이게 애를 위한 일이 맞나 싶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나 회사 그만둘까 봐. 그래, 그렇게 하자. 나 혼자 본다고 우리 집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일하면 괜찮을 거야. 당신은 다른 걱정하지 말고 우리 도연이나 잘 키워줘. 돈 걱정은 하지도 말고 집안일만 신경 써. 알겠지? 이렇게나 저와 생각이 통하고 든든하던 남편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에게 생활비로 압박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물가 반영은 1도 하지 않은 4년째 같은 금액으로 주는 생활비로요. 이번 달에 생활비 좀 줄이면 안 돼? 뭐? 생활비를? 안 돼. 지금 주는 것도 사실 부족해. 거기서 아끼고 또 아끼면서 겨우 맞춰나가고 있는 건 몰라? 그런데 여기서 생활비를 더 줄인다고? 안 돼. 절대 안 돼. 나도 힘들어서 그래.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아서
연장 근무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러지 말고 당신 다시 일자리 알아보면 안 돼? 나 혼자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내가 취업이 되겠어? 하여튼 알아는 볼게. 그래도 큰 기대는 하지 마. 나한테 취업 가지고 부담을 주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내가 부담을 주면 또 얼마나 준다고.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릴 테니까 노력이라도 해봐. 그렇게 전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제 예상대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경력 단절에다가 아기 엄마. 그 어느 회사에서도 선호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취업을 준비하며 저의 자존감마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다른 회사에서 이직을 권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자존감은 급속도로 바닥을 치게 되었죠. 그러는 와중에 그 어떤 압박도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남편은 그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제 자존감을 더욱 바닥치게 했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됐어? 오늘 근처 회사에 면접 보러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도연이 곧 8살이라고 하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묻더라고. 답답하다, 답답해. 내가 더 답답하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다 떨어지냐? 면접 보러 가면 좀 웃고 해. 그렇게 궁상 떨고 앉아있는데 어느 사장이 합격시켜주고 싶겠냐? 나 같아도 싫겠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그리고 내가 면접하러 가서도 이러고 있겠어? 지금이야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속이 상해서 이런 표정인 거고 면접에선 나도 밝은 표정으로 있다고. 하여튼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하면서 위로라도 해주면 안 돼?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자존감도 떨어지는데 당신까지 꼭 그렇게 후벼 파야 속이 시원하냐고. 당신이 잘못해서 면접 떨어져 놓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엄한데 화풀 생각 말고 저녁이나 차려. 돈 못 벌면 밥이라도 제때제때 차려내란 말이야. 남편은 매번 떨어지는 면접에 상심이 큰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비아냥대며 저의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고 전 그런 남편에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죠. 그럴수록 남편이 점점 더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저흰 눈만 마주쳤다 하면 서로를 깎아내리기 바쁜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이번에도 떨어졌지? 물어 뭐해.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100% 떨어졌겠지. 하긴 나 같아도 당신 같은 아줌마는 안 쓰겠다. 나 같은 게 어때서? 당신 진짜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줌마 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인데? 설마 나 때문이라고 할 건 아니지? 당신이랑 결혼하고 애 낳고 집안일 하느라 경력 단절 된 건 생각도 안 하나 봐. 내가 만약에 일 안 쉬고 당신처럼 일했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업계 최고 대우 받으면서 일했을 거야.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은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밥이나 축내는 밥순인데 말이야. 뭐? 밥순이? 참나 기막혀서. 그러는 너는 뭔데? 밥순이한테 밥이나 빌어먹고 사는 너는 뭐냐고. 뭐? 밥이나 빌어먹어? 너 지금 말 다 했어? 됐다. 말을 말자. 내가 무식한 여팻네랑 무슨 말을 하겠어? 이렇듯 끝은 무식한 여팻네였고 전 여팻네 말만 들으면 치가 떨릴 정도로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시가 일상이 되던 어느 날 친정엄마의 생일이 다가왔고 전 늘 그렇듯 돈을 뽑아 봉투에 돈을 넣고 있었어요. 다른 때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용돈이기에 시댁 친정 구분 없이 50만 원씩 드리고 있었지만 남편 놈과 돈과 취업 때문에 다툼이 잦은 시기라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30만 원만 마련하게 되었고 그 돈을 봉투에 넣고 있었죠. 고작 30만 원에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는 마음에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서럽기도 했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육아하고 살림 사는 걸 시급으로만 따져받아도 이렇게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까지 눈치 볼 일은 없었을 텐데 이딴 남편을 둔 가정주부들의 한탄스러움이
정말 무엇인지 단번에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한탄스러우면서도 남편의 눈치나 살펴야 하는 저 자신과 처지가 싫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숨을 푹푹 내쉬며 봉투를 준비하는데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방으로 들어온 남편은 그냥 저를 스쳐 지나가는가 싶더니 제 손에 들린 봉투를 보곤 걸음을 멈춰 저에게 물어오더라고요. 웬 돈이야? 전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에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남편을 노려봤고 저의 눈빛에 의아해하던 남편은 이내 엄마의 생일이란 게 떠오른 듯 재빨리 말을 하더라고요. 아, 장모님 생신이지?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밥 먹기로 했어. 시간 괜찮지? 주말에? 나 안 돼. 당직 잡혀서 회사 나가봐야 해. 진작 말해주지. 일찍 알았으면 다른 사람이랑 미리 바꿨을 텐데. 당직이라 사실 알고 있었어요. 당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남편은 평소 가지고 다니는 수첩에 당직 날은 습관적으로 표시해두곤 했는데 엄마 생일이 있던 달이라 미리 남편 수첩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로 엄마와 약속을 잡은 거였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편은 당직이라며 저를 속였고 전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과 전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고 그런 남편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서 아무리 사이 좋은 척을 해봤자 저의 모든 걸 다 알아차리는 귀신 같은 엄마가 모를 리 없을 테니까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중식당 가자고 해서 예약해놨는데 취소하고 한식당으로 가야겠다. 사실 엄마는 중식보단 한식 좋아하시잖아. 한식당 갈 바엔 그냥 집에서 대접해. 괜히 나가서 식당에 돈 버리지 말고. 그리고 친정에 주는 용돈도 좀 줄여. 우리 형편에 50만 원이 가당키나 해. 아무리 1년에 한 번 주는 용돈이지만 요즘 같을 때는 너무 부담이야. 제가 알아서 30만 원을 챙겼을 때의 기분과 남편이 강요하는 상황의 기분은 정말이지 천지 차이더군요. 부담인 거 다 아는데 그래도 굳이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30만 원만 뽑아왔어. 어련히 알아서 하지. 내가 당신이 그렇게 힘들다는데 50만 원씩 뽑아왔겠어? 잘했다 칭찬까진 바라지 않았어도 적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최소한 침묵이라도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정말 저의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30만 원을 드린다는 제 말에 남편이 화를 내며 펄쩍 뛰기 시작했으니까요. 뭐? 30만 원? 그것도 너무 많지. 10만 원만 드려. 아니, 그건 너무 심한가? 그래, 인심 썼다. 15만 원. 15만 원 드리고 식사 대접도 우리 집에서 해. 당신이 다 만들면 되잖아. 뭐? 너 진짜 양심 어디 갔니? 20만 원도 아니고 15만 원? 너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 엄마 생일이야. 1년에 한 번뿐인 생일. 그런데 뭐? 15만 원? 생일 그게 별거야? 매년 오늘 생일 다 형편에 맞춰서 해드리면 되는 거야. 자식 힘들다는데 설마 더 달라고 하시기야 하겠어? 형편 같은 소리 한다. 다른 건 몰라도 30만 원은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고함을 꽥 질러버렸고 남편은 그제야 좀 심했다 싶었는지 머리를 긁적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있는데 정말 이혼이란 말이 목끝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툭하니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안방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고 그곳에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제 시야에 꽂혔죠. 돌싱남 돌싱녀들이 TV에 나와 새로운 인연을 찾아 나설 만큼 흠이 아닌 세상이 되었지만 자식이 있으니 이혼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나 곧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에게 아빠를 빼앗을 순 없는 노릇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대로 이혼을 했다간 제 능력 부족으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살 것이 뻔했기에 전 참고 또 참으며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분이 담긴 봉투를 챙겨 엄마를 만났고 제 계획대로 엄마를 한식당에 모시게 되었죠. 고급 한식당이 아닌 그저 평범한 식당이었지만 엄마는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딸밖에 없네. 엄마 생일이라고 외식도 시켜주고 말이야. 에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더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는데 미안해. 내가 취업만 하면 엄마 좋은 데 모시고 가서 거하게 대접할 테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기만 하셔요. 생신 축하해요. 그래, 고맙다. 요즘 많이 힘들지?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힘들다고 난리던데 넌 더 힘들겠지.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알겠지? 난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얼른 먹자. 나 배고파. 그렇게 식사 자리가 끝나고 계산을 하려는데 엄마가 미리 계산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힘든 딸에게 부담이 될까 화장실 가는 척을 하시며 미리 계산한 듯 했어요. 그것까지도 마음이 너무나도 속상했는데 집으로 돌아와 가방을 정리하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제 가방 속엔 제가 엄마에게 드렸던 봉투가 고스란히 들어있더라고요. 3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가요. 봉투 안엔 짧은 편지 한 장도 있었는데 엄마는 연신 취업에 실패하는 딸이 안쓰러워 좋은 옷이나 한 벌 해입을 하며 돈을 넣어뒀다며 나중에 잘 되면 다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날 밤 그 돈 봉투와 편지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요. 전 그 100만 원 봉투를 보며 다시 태어나기로 다짐했고 취업 대신 100만 원을 발판 삼아 다시 한번 큰 용기를 내기로 했죠. 제가 낸 큰 용기는 사업이었어요. 처녀 때 제가 하던 일은 다름 아닌 보석 디자이너였는데 보석을 디자인하던 그 당시에도 전 머리핀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으면서도 좋아하는 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간 가정주부로 산 세월이 얼만데 그 흔한 비상금 한 푼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악착같이 가정에만 충실하게 살았는지 기특하다는 생각보단 멍청했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제 수중에는 부모님이 주신 100만 원이 전부였고 그 돈으로 머리핀 재료들을 구입해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품 종류가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 둘 사간 고객분들의 재구매율이 높아지며 매출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입소문들을 내주셔 점점 주문수가 늘어갔어요. 그러다 제가 머리핀을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아들의 유치원 원장님이 대량 구매를 해주신 것도 모자라 원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선물로 나눠주시며 그 인기는 절정에 다다르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10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은 어느새 온종일 제품을 만들어도 모자랄 만큼 주문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망할 수도 있는 일이고 혹여나 그렇게 된다면 또 남편에게 모진 말들을 들을 수 있으니 굳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사업은 어느새 작업실을 따로 얻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었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바쁜 사이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고 저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참석조차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랬다간 또 무슨 불호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니 참석하게 되었어요. 여보, 어머님 용돈 준비했어? 안 했으면 내가 은행 간 김에 뽑아올까? 어? 아니야. 내가 준비했어. 그래? 식당 예약도 당신이 했다고 했지? 웬일이래? 평소에 귀찮다고 신경도 안 쓰던 사람이. 어디 예약했어? 집에서 가까워? 어딘지 말하면 당신이 다 알아. 그냥 당신은 내가 운전하는 차 타고 가서 밥만 맛있게 먹고 오면 돼. 얼른 가자. 이러다 늦겠다. 남편은 평소와 다르게 시모 생일 준비를 혼자 다 한 상태였고 그런 남편이 저는 이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친정은 물론이고 시댁 일에도 남자가 뭘 아냐고 하며 귀찮은 일은 전혀 나서지 않던 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저의 의아함은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난 후 다 풀리게 되었죠. 남편이 시모 생일이라고 예약한 식당은 고급 한식당으로 유명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저에겐 돈이 아까우니 엄마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주라던 남편놈은 제가 돈이 없어 차마 모실 생각도 못한 한식당에서 제일 비싼 코스로 예약했더군요. 아무리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부모한테 쓴다고 한들 이토록 차이나게 대접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터라 그 배신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거기에다 용돈 봉투까지 두둑하게 준비해
제 앞에서 시모에게 건네는데 정말 눈이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엄마, 여기 용돈 필요한데 쓰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 아들. 정말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여기저기 쓸 데가 많았는데 역시 우리 아들뿐이야. 그런데 봉투가 좀 두껍다. 작년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아들 벌이가 좀 되나 봐. 경기 안 좋아서 다들 힘들다고 난리던데. 역시 우리 아들 능력도 좋아. 에이, 얼마 안 돼요. 내년 생신 땐 더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아들. 화기애애한 그 분위기 속에서 진심으로 웃지 못하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우라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그 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걸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참고 또 참았어요. 그 순간 제가 표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니까요. 전 그만큼 화가 나 있었고 남편에 대한 분노로 치가 다 떨릴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야말로 개거품까지 물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거냐고. 정말 화가 나는 게 남편의 태도였어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거품까지 물며 따지는데 남편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과 목소리로 저에게 왜 난리를 부리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이 난리야? 전 이런 남편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고 그간 쌓아왔던 울분을 토해냈죠. 몰라서 물어? 식당부터 시작해서 용돈까지. 우리 엄마 생일 때 너 뭐라고 했어? 돈도 없는데 집에서 모시라면서. 그리고 용돈은 또 어떻고. 20만 원도 아까우니까 15만 원 주라고 그렇게 화를 내놓고선 오늘 어머님께 드리는 거 보니까 적어도 100은 돼 보이더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별을 할 수가 있어? 뭐든 적당히 해야지. 네 엄마만 부모고 내 엄마는 남이다 이거니? 엄연히 따지면 남이 맞잖아. 그리고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챙기고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신은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당신이 장모님한테 드린 용돈도 내 돈으로 드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한테 화낼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하는 거라고. 3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그게 얼마든 당신이 나 없었으면 그 돈을 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 뭐? 당신 진심이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나 사실 당신 집에 돈 주는 거 아까워. 형편이 좋으면 몰라. 솔직히 나 혼자 벌어서 양가 다 챙기는 게 쉬운 줄 알아? 솔직한 심정으론 처가에 주는 돈 우리 집에 다 주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남편놈을 보며 더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매번 형편 타령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고요. 저희요, 서울에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대출 하나 없는 저희 집이요. 결혼할 때 정확히 반반으로 해서 마련했고 그래서 명의는 공동 명의였죠. 남편의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었고 적금, 생활비, 남편 용돈 등등 다 내고도 어느 정도 여유 있다는 거 저도 다 알고 있는데 그놈의 형편 타령에 입이 마르지 않는 지경이니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냥 내가 자기 돈 쓰는 것이 꼴 보기 싫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남편이 덜 미울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전 끊임없이 치사하게 구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앞으로 당신 집은 당신이 챙겨. 내 집은 내가 챙길 테니까. 불만 없지? 불만? 불만이 왜 있겠냐? 나야 당연히 고맙지. 너 분명 네 입으로 그랬다.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남편은 각자 집을 챙기게 된다면 누구 손해가 큰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하더군요. 하긴 제가 생색내는 사람도 아니었고 시댁의 제사부터 시작해서 명절까지 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해냈고 때론 남편도 없이 혼자 가서 음식 준비에 마무리까지 혼자 다 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뿐인가요? 제 시모 쉬운 사람 아닙니다. 틈만 나면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잡일 다 시켜대는데 그게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는지 남편은 전혀 알지 못하겠죠.
그런 모든 일들에서 해방시켜준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고, 전 다시 한번 정확히 각자의 의미를 짚어주었죠. 그래, 알겠어. 앞으로 나 당신 집에 발길도 안 할 거야. 각자 집 챙긴다는 거엔 제사, 명절, 생신 다 포함되는 거 알지? 난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모든 걸 다 챙기지도 참석도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 물론 당신도 안 챙겨도 돼.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막상 제가 참석도 안 한다고 하자 남편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지만 친정에 쓰는 돈이 너무나도 아까운지 이내 알겠다며 약속 꼭 지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흰 한 집에서만 사는 남보다 못한 부부 사이가 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업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매출은 월 1,000만 원이 되는 달이 늘어가고 있었죠. 능력이 된다는 건 참 좋더라고요. 아들의 작아진 운동화를 애써 모른 척할 필요도 없었고 20년째 쓰고 있던 친정의 세탁기를 바꿔주는 것도 걱정도 무리도 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었으니까요. 3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받아왔던 죄송했던 지난 생일과는 달리 엄마의 생일 선물로 500만 원을 드렸던 그날 엄마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눈물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는 사이 또다시 시모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로 한 후 처음 맞는 시모의 생일이었죠. 저는 약속한 대로 그리고 제가 선언한 대로 시모 생일은 신경 쓰지도 않았고 그랬기에 참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전 엄마를 모시고 그때 시모의 생신날 갔던 저에겐 돈이 없어 차마 엄마를 모시고 가지 못했던 그 한식당에 가게 되었죠. 엄마와 전 가게에 들어서 예약한 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데 그곳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왔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같은 시간대에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를 어쩌나 했어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보지 못했고 저를 발견한 남편만이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전 그런 남편을 무시한 채 재빨리 엄마를 모시고 룸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런 저의 태도에 화가 난 남편이 저를 주차장으로 불러내더군요. 왜 오라가라 난리야. 엄마랑 같이 온 거 못 봤어? 엄마 혼자 두기 그러니까 할 말 있으면 얼른 해. 너 진짜 이럴 거야? 휴대전화도 끄고 뭐 하느라 우리 엄마 생일에 얼굴도 안 내비친다 싶었더니 네 엄마랑 여기까지 밥 먹으러 왔어? 당신이 그러고도 며느리야?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에 참석도 안 할 수가 있냐고. 이거 왜 이래? 우리 약속 잊었어? 각자 집 각자 챙기기로. 당신 그래서 우리 아빠 생일도 참석조차 안 했던 거 기억 안 나? 지난달 친정아빠 생일에 자신은 참석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아도 된다며 신나서 콧노래까지 부르던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아 콕 집어주었죠. 제 말에 남편놈은 그제야 생각이 난 건지 얼굴까지 붉히며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렇게 보면 어쩔 건데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여기서 괜한 시비 걸지 말고 들어가서 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 제 말에 할 말이 없어진 남편은 씩씩거리는가 싶더니 저에게 손을 내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놔, 내 카드. 뭐? 내 카드 내놓으라고. 당신 여기 내 카드로 결제하려고 했지? 그런데 어쩌냐? 나는 내 돈으로 당신하고 당신 가족 배불려 줄 생각 전혀 없는데.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 순간 저는 이때껏 왜 이런 남자와 뭐 때문에 함께 살았나 하는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전 남편의 손에 카드를 던져주다시피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 이까지 카드 한도 얼마나 된다고 이 난리야? 이딴 카드 쓸 일도 없고 앞으로도 줄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다 해. 이걸로 사랑하는 당신 가족 밥이나 사주면 되겠네. 제 말에 남편은 코웃음까지 치며 이렇게 묻더라고요. 뭘 믿고 이러는 거야? 어디 취업이라도 했어? 네, 그래요. 전 그때까지도 제가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릴 수가 없었죠. 남편놈은 저와 한바탕 하고 난 후 생활비조차 주지 않고 있었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면서도 단 한 번 저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묻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남편에게 굳이 제가 알릴 필요도 알릴 틈도 없었던 겁니다. 취업은 무슨? 내가 어떻게 취업을 하겠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사업으로 성공을 하게 됐지만 취업에 성공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더욱 의아하다는 얼굴로 저에게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도 안 주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여기를 왔냐고. 당신이 생활비 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동안 생활은 걱정은커녕 아들 용돈 한번 걱정하는 법이 없더니 고작 식사 한 끼 네 돈으로 사줄까봐 걱정은 되는가 봐? 그래, 여기가 얼마나 비싼 식당인데 당신 같으면 걱정 안 되겠어? 걱정하지 마. 나 취업은 못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났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 모시고 여기 정도 올 돈은 있어. 뭐? 사업? 당신이 무슨 사업이야?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가 사업은 무슨? 괜히 자존심에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 그거네.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니까 거짓말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장모님이랑 빨리 나가. 여기 정말 비싸다니까. 제 말은 전혀 믿지 못하고 행여나 자신에게 빈대라도 붙을까봐 벌벌 떠는 남편을 보며 비로소 오늘이 그날이구나 싶더라고요. 저희가 그 긴 세월의 인연을 끝내고자 이혼을 말하게 되는 날 말입니다. 엄마랑 내 밥값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아니다.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라. 그리고 만난 김에 이야기 나누게 된 김에 한마디 더 할게. 우리 이혼하자.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10년인데 이혼을 고하는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기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무미건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다음에 만나면 밥이나 먹자고 하며 건네는 말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아무런 감정도 담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그런 저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표정에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되물어 오더군요. 이혼?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은 무슨? 당신 어디 아파? 제정신 아니지? 갑자기라고 하더군요. 남편에겐 갑자기인 그 이혼이 저와 아들에겐 갑자기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아들이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그냥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요? 어? 이혼? 너 이혼이 무슨 뜻인 줄 정확히 아는 거야? 엄마, 나 초등학생이야. 그 정도는 충분히 안다고. 안다는 애가 이혼하라는 말을 어떻게 엄마한테 할 수가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은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전 그저 남편과 아들 사이에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겠거니 했어요. 제 눈에는 어리게만 보이는 고작 초등학생인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끊임없이 저에게 이혼을 말해왔고 어느 날은 그 이유를 말해주더군요.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나하고 있을 땐 엄마가 웃기도 하고 행복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빠와 함께 있을 땐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면 안 돼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는 아들 때문에 저런 남편이라도 붙잡고 살았던 것인데 아들은 저를 위해 저런 아빠를 참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후로 전 아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상의한 결과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던 것이었죠. 이런 사실을 언제 남편에게 말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그날을 정해주니 저는 그저 남편에게 말할 수밖에요. 나 안 아파. 정신도 멀쩡하고. 그러니까 이혼하자. 당신도 사실 가정에 미련 없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랑 사는 거 많이 지쳤고 당신한테도 아무 감정 없어. 이런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여전히 무미건조한 제 말에 남편은 알턴이 빠진 사람처럼 홀가분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 그러자. 차라리 잘 됐어. 나도 괜한 너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보기도 싫었고 다 내 탓인 것 같은 마음에 죄책감 느끼는 것도 싫었어. 그래, 이혼해. 그래,
그러면 이혼하는 걸로 알고 가볼게. 엄마 기다려. 그렇게 저흰 각자 부모님에게로 돌아갔고 무사히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저는 식사가 끝나고 차를 한 잔 마시며 엄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엄마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어. 어느 순간부터 처가인 발걸음도 하지 않고 네가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엄마는 걱정 안 해. 그땐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이혼한다고 말하는 지금의 너는 후련해 보이거든. 잘 결심했어. 네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게 이혼이든 뭐든 엄마는 환영이야. 이 엄마가 응원할게. 엄마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셨고 생각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식사 자리를 마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저희 집과는 달리 시댁은 난리가 난 듯 하더라고요.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니 시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제 욕을 하고 있는 꼴을 보아하니 말이에요. 그년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그래, 그까짓 이혼해. 애는 애 엄마한테 키우라고 하고 양육비는 월 20만 원만 줘. 그리고 애는 우리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본다고 하고. 알겠어? 어디 땡전 한 푼도 못 버는 거 그래도 애 엄마라고 참고 살게 해줬더니 뭐? 이혼? 그까짓 이혼 당장 해라. 그게 요즘 사업한다나 봐. 꽤 잘 되는 것 같던데. 그러고 보니 하고 다니는 것도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집에서 놀고 먹던 게 사업이라고 해봤자 그게 뭐 잘 되겠니? 다단계는 아닌지 몰라.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 물건 못 쓸 물건이니 이혼해. 이런 대화는 저는 물론이고 친정엄마까지 듣게 되었고 엄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 옆앤내가 누구한테 감히 욕짓거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진짜 저 옆앤내를? 엄마, 참아. 여기서 흥분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괜히 말 섞지 말고 그냥 가자. 무시가 답이니까. 엄마를 달래며 잡아끄는 행동과는 다르게 당장이라도 달려가 내 수익이 월 1,000이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들 뭐가 남겠어요? 전 말로 하는 대신 그들을 지나쳐 제 차에 올라탔고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니? 쟤 도연애미 아니니? 저거 비싼 차 아니야? 쟤가 왜 저 차에 타는 거야? 그러게. 저 차 1억짜린데 엄청 비싼 차인데 왜 저기에... 여보! 남편은 제 차 문을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이거 나 차 출발하려는 거 안 보여?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당신 차야? 당신 정말 대박이라도 난 거야? 말했잖아. 나 대박 났다고. 그러게 잘 좀 하지 그랬어. 사람 말도 좀 믿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까는 내가 말이 심했지?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 웃기지도 않는다 진짜. 다 됐으니까 저리 꺼져. 전 남편을 있는 힘껏 밀어버리고선 그대로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어요. 룸미러를 통해 보니 남편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제 차를 쫓아오다 넘어져 버렸고 시모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더군요. 그 후로 저는 바로 이혼을 진행했고 남편은 그제야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당신한테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까진 일로 이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는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이 외도하고 다른 게 뭔데? 당신은 말로 나한테 상처를 줬고 행동으로 나한테 배신감을 안겨줬어. 난 더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당신 같은 사람을 믿지도 않아. 여보, 내가 미안해. 나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 우리 도연이. 당신은 도연이 생각 안 해? 도연이가 아빠 없다고 손가락질 받길 바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나도 그것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당신 아들 도연이가 제발 나더러 당신하고 이혼하라고 하더라. 뭐?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왜? 거짓말이지? 도연이가 그랬을 리가 없잖아. 도연이가 내가 불행해 보인대.
당신이랑 있는 내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이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애가 그런 생각을 할 때까지 당신은 뭐 했냐? 도대체 뭘 했길래 내 아들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게 만들었냐고. 충격적인 진실 앞에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가만히 있더라고요. 오만 생각이 남편의 머릿속에 오가는 것 같기도 했고요. 우리 아들, 나 이혼하고 나면 당신 보고 싶지도 않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 준비해. 남편은 이런 제 말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고 그렇게 이혼은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긴 세월 남편이 생활비 한 번 주지 않았고 양육에도 무관심한 태도에서인지 모든 것은 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끝이 났고 양육권 역시 아들의 뜻에 따라 당연히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아들은 강력하게 아빠는 보고 싶지 않다는 자기 의사를 전했고 그 덕에 전 남편은 아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남편의 처지가 불쌍하다거나 안쓰럽다거나 그런 감정은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전 남편의 충격적인 얼굴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평소 남편은 아들에 대해 이렇다 할 정도의 정이 없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혼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편의 말이 씨가 된 것인지 전 남편의 회사가 정말로 힘들어져 인원 감축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평소 능력이 없던 남편이 잘리기 직전이란 말을 듣게 되었죠. 거기에다 그간 전 남편에게 뭐든 넙죽넙죽 잘 받던 전 시모는 막상 전 남편이 이혼한 것도 모자라 회사까지 잘려 전 시댁에 신세를 질 위기에 놓이자 딱 잘라 안 된다며 내쫓아버렸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사실은 전 시모의 입을 통해 직접 듣게 되었죠. 무슨 일로 전화까지 주셨어요?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아닌데요. 나라고 전화하고 싶어서 한 줄 아니? 네 남편 여기 왔다 갔다. 제 남편 아니고 어머님 아들이요. 저 이혼한 거 잊었어요? 그래, 내 아들. 방금 너랑 이혼하고 회사까지 잘린 내 아들 왔다 갔다. 꼴을 보아하니 마땅히 오갈 데도 없는 것 같더구나. 그렇다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나이에 아들까지 끼고 살 순 없는 노릇이라 그대로 내쫓았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말하세요? 저는 궁금한 적도 알고 싶지도 않은데요. 말버릇하고는 에휴, 너 화난 거 나도 안다. 그런데 들어보니 너도 잘한 거 하나 없더구나. 그러니 너도 이쯤 하고 그만 아범 데리고 가거라. 아무리 밉다고 해도 네 새끼 아빠인데 저대로 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니? 내가 보아하니 반성 많이 한 듯하니 데리고 가서 잘 구슬려서 데리고 살아. 알겠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 왜 그때까지 제게 시모짓거리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긴 애초에 이해가 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아들이 저에게 그딴 식으로 굴 때 가만히 보고만 있지도 않았겠지만요. 전 그때까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시모에게 단호하게 한마디 해주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전 분리수거도 안 되는 그딴 쓰레기 필요 없어요. 제 아들도 더 이상 아빠가 필요 없다고 하고요. 뭐? 너 지금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니? 어디서 건방지게 어른한테 그딴 투로 짓거리는 게야? 제가 이혼한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어머님이라고 불러드릴 거라 생각했어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이젠 아무 관계도 아닌데 아줌마가 맞지 않나요? 저요, 바빠요 아줌마. 일도 해야 하고 아들도 키워야 하고요. 그러니 이딴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더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네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어버린 저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렸고 혹시 하는 마음에 아들 역시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지긋한 인연도 끝이 났어요. 그 후 저는 아들과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제법 자란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엄마, 이제 정말 엄마가 행복해 보여. 그래서 나도 행복해. 그러니까 엄마, 앞으로도 많이 행복해 해줘. 나도 행복하게 말이야. 아들,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품 안에서 울고 웃던 아들이 어느새 자라 엄마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 말하는 걸 보며 눈물이 나기도 했고 행복함에 웃음이 나기도 했으며 아들에게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 힘든 시절 아들의 말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과 부부란 이름으로 아무 의미 없는 관계를 유지하며 제 인생을 갉아먹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다는 큰 착각 속에서 말이죠.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뿐더러 끝도 없는 불행에 저는 병들어갔을 겁니다. 여러모로 아들의 존재가 오늘따라 더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전 앞으로도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힘들게 자리 잡은 제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잘 유지하며 제 행복을 위해 살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행복해야 아들 역시 행복하다고 하니 부지런히 행복해 보려고요. 때론 혼자인 것이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날이 오겠지만 둘이어서 외로울 때보단 그게 뭐든 덜 힘들지 않겠어요? 전 그게 뭐가 됐든 이겨낼 자신이 있거든요. 이로써 저의 긴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는 이혼을 마음먹기 전까진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하는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날 전 남편이 했던 말처럼 남편은 외도를 저지른 것도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많은 상담을 했는데요.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가 내게 무시와 멸시를 밥 먹듯이 한다면, 또 처가와 시가를 대놓고 차별한다면 그것 또한 저와 제 아들에게 정신적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이유는 세월이 많이 변해도 집에서 육아하며 집안일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아직도 저처럼 무시당하며 눈치를 보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주부 여러분, 육아와 집안일도 엄연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눈치 보고 주눅이 들어 살지 마세요. 할 말은 하고 살자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